시집의 제목을 삼았을까? 아무도 말할 필요가 없는 세계란 내게는 아무래도 죽음인데 시집을 담당한 편집자에게는 어땠을까? 그에게도 죽음이었을까? 누구에게도 목격되지 못한 채 그처럼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세계에 속해버린 만데슈탐을 그는 추모하고 싶었을까? 50호 만데슈탐은 스탈린의 숙청 작업이 이어지던 1938년 5월에 강쟁 수용소로 보내졌다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졌다. 금지되어 압수당하고 불태워진 그의 시각, 망각 속으로 가라앉지 않은 이유는 그의 아내인 나데지다 야코블레프나 만데슈탐의 그 시들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필사한 덕분이었다. 나데지다는 말할 필요가 있었고 나 역시 그렇다. 누구도 죽지 않는 이야기 한 편을 완성하고 싶다. 언제고 쓴다면 그것의 제목을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어떨까? 그것을 쓴다면 그 이야기는 언제고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므로 누구에게도 소용되지 않아 더는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로 그것은 가능할까? 오후 1시 39분 혁명이 도래했다는 오늘을 나는 이렇게 기록한다. 우리가 여기 모였다고 간밤에 잠을 설친 사람들이 세수만 하고 이 자리에 모여 늦은 아침을 만들어 먹었다고 김소리가 정진원에게 줄간식으로 하룻밤 달걀물에 담근 신빵을 가져왔고 양이 넉넉해서 우리가 거기에 버터를 더해 토스트를 더 해먹었다. 고 오렌지도 잘라 먹고 아무것도 아닌 이래도 깔깔 웃으며 서둘러 식사를 준비하고 다 같이 먹고 올리브유 차도 한 잔씩 마셨다고 남자는 울지 않는 법이라며 구석에 숨어서 우는 아이를 말하고 그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 살아야 하는지를 걱정하기도 하면서 샘 스미스의 커밍아웃을 말하다가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회원들과 작은 언쟁을 벌이고 만일을 말하기도 하면서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는 재판관의 머리칼에 핑크색 헤어롤 2개가 밀려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나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것에 관해 별말을 하지 않았다고. 앉아주십시오. 헌법재판소 재판관 8사람이 대신 판정에 입장하는 광경을 보고 우리도 서둘러 자리에 앉았다. 2016년 나 일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시작되었고 그 뒤로는 판결문을 낭독하는 목소리뿐이었다.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부족하고 분명하지 아니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재판관이 판결문을 낭독할수록 우리의 얼굴은 빨개졌고 침묵은 무거워졌다. 서수경은 손끝으로 이마를 비볐고 나는 턱을 받친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김소리는 손으로 눈을 문질렀다. 재판관이 생명권 보호 의무에 대한 판결을 읽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우산을. 강지희. 디디의 우산은 최근 한국에서 일어났던 혁명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뜨거운 분노와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광장에 모여든 시민들이 만들어낸 광경을 묘사하거나 혁명의 성공에 갈채를 더하는 데 관심이 없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소설에서 지워져 있는 시기이다. 디와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두 소설에는 촛불 집회가 시작된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었던 2017년 3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다. D에서 연인 디디의 죽음을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못했던 D가 광장의 진공과는 다른 무엇을 오디오 진공관에서 발견할 때 혁명은 시작되는 듯 보인다. 실제로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이 소설의 마지막 단락을 퇴고하고 있을 때 JTBC에서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공개되며 바로 촛불 집회가 시작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어서 발표된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그 혁명의 과정을 따라가는 대신 혁명이 승리한 날짜로 기록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선고한 후 정오가 막 지난 짧은 시간만을 시간적 배경으로 둔다. 2016년 겨울 초입에 뜨거웠던 촛불 집회 광경들이 파편적으로 등장하고는 있지만 이는 수많은 개인적 회상과 역사적 맥락 속에 섞여들며 독자적인 사건으로부터 부각되지 않는다. 혁명의 시작점과 끝점만을 날카롭게 짚고 있는 소설 두 편이 나란히 놓이면서 디디의 우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그것은 모두가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시기에 가능성을 포착하고 반대로 혁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고 믿는 시기의 불가능성을 겹쳐두는 시선의 낙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혁명은 정말 이루어졌을까? 이 소설집은 2019년 1월이 현재 혁명이 완수되었다고 믿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2. 2009년 용산 창사 이후로 황정은의 소설과 정치성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온 바 있지만 그것은 현실에서 조금 비켜선 알레고리적인 형태로 자라하고 있었다.
그의 소설에서 종종 등장하는 끝없이 낙하하는 운동성의 감각은 모순적이게도 폐쇄된 공간의 감각과 나날이 야만이 진화하는 시대의 폭력성을 증언해 왔으며 2014년 세월호 이후의 서사들에게서는 급작스럽게 가장 가까운 자의 죽음을 겪고 그 이유를 살아내는 죽어가는 형태로 서늘한 공백을 드러냈다. 뒤는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지만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는 소설이다. 이 소설 이전의 단편 디디의 우산 파시의 문 창비 2012와 단편 웃는 남자 아무도 아닌 문화동네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단편 디디의 우산은 낙관적인 분위기로 둘러싸여 있다. 어린 시절 도도에게 빌렸다가 돌려주지 못한 우산에 대한 디디의 부채감은 다시 재회한 두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가 된다. 도도는 세척 작업에 쓰이는 화학약품에 의한 발진으로 고통받고 디디는 유연성과 합리성을 빙자한 회사에 의해 폭력적으로 구조조정을 당하지만 그들은 고립되어 있지 않다. 어느 날 디디는 양장본 책의 표지에 쓰인 혁명이라는 생소한 말을 무심코 따라 읽은 뒤 조금 놀랐다가 옛날 만화를 떠올리며 피식 웃는다. 이 작은 웃음의 순간은 친구들과 함께 유쾌한 시간을 갖는 가운데 이라크 기자가 미국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이야기로 확장되며 정치적 조롱을 담고 있는 좀 더 거센 웃음으로 번져나간다. 다 같이 모여들어 웃는 동안 자연스럽게 찾아드는 저항으로의 전화는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단편 웃는 남자에 이르러 각 작가는 디디의 우산에서 긍정적인 저항성을 담고 있던 웃음을 부정한다. 똑같이 혁명을 되뇌며 웃는 디디가 나오지만 디디는 끔찍하게 죽고 만다. 가장 사랑하는 연인조차 버스에서 사고가 벌어진 순간 그를 구해주지 못한다. 그저 하던 대로 해왔던 익숙한 패턴이 끝내 가장 사랑하는 존재 디디를 파괴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연인이었던 나는 스스로를 가둔다. 디는 이 두 단편을 결합하며 우산을 매개로 이어졌으나 패턴의 반복으로 디디의 죽음을 겪게 된 화자 디가 사물들의 끔찍한 온기를 감지하는 데서 시작된다. 디디의 죽음을 방 안에서 견뎌 나가던 디가 처음으로 방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는 디디가 자신의 세계에서 예외였을 뿐이며 잡음으로 가득한 세계를 본래 이러했던 상태로 돌아왔을 뿐임을 잔인하게 깨닫는다. 그러나 디가 세운 상가에서 택배를 수집하고 상차하는 노동을 매일 반복하는 가운데 그는 타인을 인지하고 타인에게 인지되며 서서히 생성해 나간다. 무엇을 기억을 그는 어린 시절 두 사람이 낙뢰 자극을 같이 보았다던 디디의 말을 거듭 돌이키 끝에 강경의 기억을 만들어낸다. 이따금 그 광경을 꿈에서 볼 때마다 디디를 살릴 수 있도록 그 어린아이에게 팔을 내밀어 안아 올리고 싶어하는 장면은 이 소설에서 가장 아픈 장면이다. 여기에는 어떤 노력으로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디디의 죽음이 남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디가 생성하는 또 다른 기억은 1983년 북한의 공군이었던 아웅평 대위가 전투기를 몰고 남한으로 귀순했던 순간에 서해에서 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바라봤던 장면이다. 그 사건은 디에게 현면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탈출의 경험에 대한 상징이다. 본래 가지고 있던 기억이라기보다는 생성해낸 이 기억들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하는 이를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으며 이 체제를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있다. 그래서 이 기억의 생성은 자본주의에서 강조되는 생산력이나 세운 생각가 걷는 재생의 길과 반대편에 있다. 세운 상가의 재생은 인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흐름과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소녀처럼 40년간 세운 상가에서 일해온 가운데 시대의 새로움을 따라가지 못했고 나머지가 되어 잔류하게 된 존재들의 맥락을 소거시킨다. 디데이 죽음에 오래 잠겨 있었던 디에게 재생의 그리 쉽게 단순한 일일 수 없다. 롤랑 바르트가 하이쿠를 두고 한 표현처럼 딱 한 번 발생하는 것. 롤랑 바르트 마지막 강의 민음사 2015로 모든 인간은 유의성의 세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그것이 붕괴되었을 때 이를 복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불가능에 저항하며 만들어낸 뒤의 기억들이 소설 마지막 순간에 오디오에서 흐르는 빛과 신호로 채워져 있는 작고 사소한 진공을 새롭게 발견하게 했을 것이다. 죽음으로 향하던 무력한 한 인간은 어떻게 그 모든 자기 혐오를 이기고 삶 쪽으로 방향을 트는가. 오디오 안에 위태려 보일 정도로 얇은 유리 껍질은 충돌 한 번에도 쉽게 내동댕이 쳐지는 상과 닮아 있다. 그러나 그 안에 빛과 소금으로 채워진 작은 진공은
현명을 거의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광장의 어둡고 고요한 정지된 진공과는 다른 것이다. 그렇게 소설은 서두에서 번개가 떨어져 그을린 자리에 남아있던 뜨거운 열을 잊지 않고 오디어 진공관의 섬뜩한 열로 이어진다. 인간이란 존재의 하찮음을 껴안고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의연함을 닮은 이 소설이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는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는 찰나였던 2016년 겨울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혁명이란 무엇인가? 황정을은 그것이 번개처럼 크고 단절적인 절대적 힘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진공관 속의 빛과 소음을 발견하는 일이라 말한다. 어떤 사소한 사물조차 세상에 그거 한 대뿐 이라는 유일성을 담고 있음을 인지한 자라면 그 안에는 결코 어색해 보일 수 없는 뜨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뜨거움은 시대가 주는 환멸과 낙담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열어낸다. 뒤에서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로 넘어가는 이음매에는 모두가 돌아갈 무렵엔 우산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놓여 있다. 이것은 단편 디디의 우산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 잠든 그때 새벽에 깨어나 친구들이 돌아갈 길을 걱정하며 신발장을 들여다보는 디디에게 흘러나온 생각이다. 사소한 사물에 대해서도 오래 부채감을 지니고 사는 마음, 그 부채감으로 어느덧 가까운 이들을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힘은 황정은의 소설 세계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일까? 전작 소설집 제목이기도 했던 아무도 아닌의 세계는 혁명을 분기점으로 모두의 세계로 향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 달라진 주어에 주목하기보다 이제 다른 것을 보아야 할 것만 같다. 그 모두는 대체 어디로 돌아가려는 것일까? 모두에게 필요한 우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우산은 누구에게 쥐어질 것인가?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촛불혁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고 믿고 있던 시기인 2017년 가을에 연재된 소설이다. 그리고 작품은 2017년 3월 10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던 날, 그러니까 혁명이 이루어지던 날의 정오가 막 지난 오후의 고요한 풍경으로부터 시작된다. 혁명 이후의 소설, 이 소설에서 그 혁명이 야기한 도약의 흔적을 읽어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뒤와 동일하게 강장을 배경으로 둔 2015년 4월 16일에 대한 서술 속에 새롭게 끼어든 한 문장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세종대로 사거리가 두 개의 긴 벽을 사이에 둔 공간이 되었을 때 화자는 더 이상 이곳을 많은 사람들의 함성이 도저히 통과하지 못할 진공이라고 부정적이지만 감각하지 않는다. 이제 어떻게 할까? 라는 말은 뒤에서는 체념을 담은 중얼거림이었지만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에서는 이 말 직후 더 가볼까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오며 적극적인 질문과 대답을 구성한다. 이 놀라운 차이는 작가가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을 말하는 것일까? 이어지는 애니메이션 스카이크롤러에 대한 대목에서 우리는 탈출할 수 있다는 끔찍한 제약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응전하는 힘으로 전환되었다는 설명을 듣게 된다. 탈출이 불가능하다면 여기서 마찰하는 수밖에 없다는 스카이크롤러 속 탈조의 꿈은 곧 그들의 현실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광장의 풍경과 함께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잔혹한 자각으로 번진다. 황정은은 이 소설에서 오히려 혁명의 감격이 날카롭게 단절되는 지점들, 혁명에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부스러기 같은 존재들에게 몰두한다. 뒤에서 미완의 느낌을 주던 9개의 장은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해서 12개로 늘어나며 숫자상으로 완결된 느낌을 준다. 그러나 그 완결성을 강렬하게 부정하듯 각각의 장은 시간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이 연속된 병렬이 주는 전달의 느낌은 개인적 회상들과 역사적 사건들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시공간적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소설을 감싸고 있는 서술의 층위에서 시간적 배경은 2017년 3월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정오가 막 지나가고 있는 짧은 동안이 있지만 내용적 층위에서 배경은 1996년 8월의 연세대 항쟁, 연대 한총련 사태를 거쳐 1987년 6월 항쟁으로 내려갔다가 2009년 용산 참사와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그 이후의 시위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사이사이로 세계사를 가로지르며 1882년 시력장애로 고통을 겪던 니체와 2013년 가을에 목격한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과 폴란드 오시비엥 침해 수용소 풍경이 1942년 스테판 스바이크의 결단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넘나듦은 각각의 장을 파편으로 만드는 대신에 논리의 파괴를 의미하지 않는 연속 롤랑 바르트 마지막 강의를 보여주며 롤랑 바르트가 하이쿠에 대해 설명했던 공연 전
방식을 만들어낸다. 전혀 상이한 이 시기들이 현존하며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맥락은 전쟁이나 혁명 같은 역사적 사건과 일상 속에서 특정 젠더들이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온 양상의 동일성에 있다. 화자와 서수경이 우연히 다시 만난 것은 바로 1996년 8월 제6차 8.15 통일 대축전이 열릴 예정이었던 연세대학교였다. 작가는 세상을 관리자의 방향으로 공감하며 바라보게 만들어 운동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툴이 확립된 기원으로 1996년의 연세대 항쟁을 주목하는 가운데 문득 외부의 정보를 삽입한다. 그 뒤로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적지 않은 사건이 있었지만 1996년 덜 삼킨 덩어리처럼 목구멍 어디엔가 남아있다. 오감이 다 동원된 물리적 기억으로 페퍼포구와 안개비처럼 공중에서 쏟아지던 체류액 냄새, 굶주림과 목마름, 야간 기습과 체포에 대한 공포, 더위와 습기와 하향약품 부작용으로도 문드러진 동기생의 등 만지지 않아도 상태가 느껴지는 타인의 피부, 세수 한 번과 양치 한 번에 대한 끔찍한 갈망, 그리고 보지는 어떻게 씻었냐 더러운 년들. 소설의 소설은 인간의 정신이 동물적 육체로 내려앉는 그 처절한 순간에 대한 건조한 묘사들 끝에 맥락없이 충격적인 발화 하나를 덧붙여 넣는다. 이 이물감에 잠시 멈춰섰던 독자들이 바로 그 옆에 붙은 괄호를 읽어 나가면 초선 추미애가 국감장소 쌍욕 울픈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를 만나게 된다. 1996년 연세대 항쟁 당시 경찰이 학생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성직추행과 폭력 행사에 대한 기사 속 상세한 언급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하지만 이 기사를 가로속의 주석과 같은 형식으로 직접 인용하면서 생기는 효과 중 하나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기자가 한 여성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정치적 행위에 대해 초성과 쌍욕이라는 단어가 강조되는 제목을 붙임으로써 여성의 공적 행위가 그 온당성과 무관하게 격가되고 있다는 사실의 적시다.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는 신문기사라는 툴에 대한 믿음은 젠더적 프레임을 가져다 대는 순간 무너진다. 1996년 8월에 연세대에서 함께 싸웠던 학생들 가운데 여성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중으로 모욕당하며 분리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여성들을 위한 공적인 문제제기 역시 교묘한 방식으로 뭉개졌다. 이것은 그간 정치의 영역에서 대의라는 명분 아래 투명하게 치부되었던 또 하나의 폭력적인 역사다. 민주주의 정치 한가운데 자리한 가부장적인 권력의 문제들은 사소한 일상들로 가로지른다. 1996년 투쟁의 현장에서 생리혈로 얼룩진 바지를 입고 지낸 엘의 트라우마는 별난 것으로 회자되고 대학원에서 서수경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잡다한 영수증 관리에 시간을 쓰는 동안 남자 선배는 가장이라는 이유를 하나만으로 학위 논문을 획득한다. 동기생은 여자들이 자기 때문에 자꾸 죽는다면 자신의 연애담에 도취되어 있고 여름 동안에서 화자의 목걸이와 귀걸이는 모두를 매도시킬 수 있는 위험하고도 불경한 산물로 취급되며 동아리의 남자 선배들을 유머로 간주하며 성희롱을 일삼는다. 이 일상들은 가로수에 이명박 후보 편집국장들에게 부적절 이유로 얼굴 예쁜 여자보다 미운 여자 골라라 같은 제목의 기사와 만나며 불편함을 증폭시킨다.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마사지거를 고를 때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이 서비스 좋다는 식의 말을 할 때 그것이 공공연하게 유머로 통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자리는 어디에 놓을 수 있는 것일까? 그 농담이 발화되는 자리에 여성이 있었다면 그는 그 농담을 이미 승인하고 동의한 것일까? 소설 속 화자는 2016년 11월 26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아웃이라는 손팻말에 대한 불쾌함을 느꼈으나 모두가 좋은 얼굴로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나온 자리에서 분란을 만드는 일을 거리끼는 마음에 의해 묻어야만 했을 만한다. 일상에서 용인되어 온 여성 의무는 거대한 사회 문제와 대결하는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붉어지며 끝내 덮을 수 없는 균열로 남는다. 왜 모두를 위한 혁명이 일어나는 광장의 자리에서 여성들만은 거듭 교묘하게 배제되는가? 남성과 동등하게 투쟁하고 있음에도 왜 여성이라는 성별은 지워져야 할 결격사회로 자리하고 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언제나 대의에 밀려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당하는가? 캐롤 베이트먼은 일반적으로 성적 관계에서 여자의 거절은 사회적 편견에 따라 예수로 재해석되며 체계적으로 무효화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동의에 관한 문제가 사적 영역의 관계들에만 한정되지 않고 공적 영역의 시민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호감을 빙자한 성희롱이 난무함에도 많은 이들이 이를 낭만적 예술성의 발로나 유쾌한 농담으로 받아들여주는 동안 남자들의 통치가 여자들의 신체에 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적으로 이미 허용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때 근대 정치 이론의 근본인 사회계약과 동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의 동의는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강제된 복종의 형태가 된다. 시민권을 향한 여성들의 투쟁과 성적 자유에 대한 투쟁은 실은 동일한 메커니즘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적 투쟁이 끝난 자리에서 미투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는 맥락이 여기에 있다. 공론장에 올리기에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어 왔던 맥락들이 전혀 사소하지 않음을 말하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해서 황정은 소설에서 처음 등장하는 괄호 내부의 정보들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서사를 비틀며 독해 속도를 지연시킨다. 이 정보들은 대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사전적 정의나 역사적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놓여 사회현상을 다루는 기사들 속에서 여성들은 성별이 강조되며 희화화되거나 성희롱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아마도 정치면에 가시거리처럼 배치되었을 이런 기사들 속에서 여성들이 권리와 의무를 행하는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등장하는 방식은 낯익다. 이 기사의 내용 자체가 주는 놀라움보다 이 기사들 역시 대다수의 사람에게 객관적 정보를 받아들여지며 우리 사회의 상식을 형성해왔음을 인지하는 순간의 충격은 크다. 이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속하고 순환되는 정보 이면에 어떤 존재들이 누락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게 부조한다. 그러나 이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일까? 소설의 전반부가 화자와 주변 사람들의 생애 안에 얼마나 많은 여성 혐오가 깔려 있었는지를 보여준다면 후반부는 그 아래 자리한 사회의 근본적인 사유방식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 나아간다. 소설에 인용된 산다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존재했던 문명들로부터 삶의 형태를 받는 것. 이라는 롤랑 바르트의 말을 참고해 본다면 특별한 문제라도 인식되지 않을 만큼 혐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회라며 그 문화가 이어받아온 사회의 메커니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혁명의 현장에 있어서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지금의 데모를 명분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 아버지의 모습에서 화자는 한나 아렌트가 묘사한 아이만식의 상투성을 사유하는 것에 대한 무능함을 본다. 토를 쥔 인간은 툴의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한다. 라는 서두의 가정은 이 소설 전체를 끌고 가는 전제다. 사람들이 상식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대개 사리분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 그저 굳은 믿음이자 몸에 배인 습관이라는 소설의 통찰은 정확하다. 상식은 강자의 것이다. 그러므로 대개 상식은 약함에 대한 혐오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혐오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대신 증오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반복되어 온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재생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식이라는 말은 혐오의 작동 방식을 순식간에 비가식적으로 만들어버린다. 베를린에서 나치에 희생된 동성애자 추모관을 마주했을 때 화자는 나치가 게이에게 핑크 트라이앵글 배지로 낙인을 찍은 것과 달리 레즈비언의 낙인 상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착잡하게 받아들인다. 상식 속에서 혐오의 대상조차 되지 않은 채 더 손쉽게 지어지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상식적으로 결혼은 남자와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는 사회에서 20년을 함께 살아온 서수경과 화자에게 서로의 기간은 매일의 죽음에서 돌아오는 것이다. 이 절박함과는 무관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호기심이 결국 사회의 무능과 다름만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그 무지가 특수한 사람들의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목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황정은 특유의 날카로운 윤리 감각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맹인의 글자를 점자라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비맹인의 글자가 목자라는 것은 대부분 알지 못한다. 볼 수 있다는 세상의 기본적인 전제에서 바라볼 때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기에 무지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들춰지지 않고 용인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광장에도 목자의 자리에 놓인 이들이 있지 않았을까. 다시 일어난 혁명과 변화 속에서도 끝내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상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소리가 1996년에 데모하는 대학생들에게 느꼈던 불편과 소외감은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결국은 너의 감정을 보호하라는 방어가 아니냐는 화자의 공격 속에서 반복된다. 일상에 만연하던 여성 혐오는 혁명이 일어나는 광장에서 아웃이라는 손팻말로 또다시 나타난다. 이 모든 불편과 소외는 광장의 승리를 기록하는 역사 어디에도 기입되지 않을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화자는 동거하는 서수경, 동생 김소리와 조카 정진환을 승리한 광장에서의 환호성과 함성의 파도가 지나가고 남은 바닷가에 밀려온 부유물처럼 느낀다. 화자는 묻는다. 여기에도 혁명은 있을까? 있어야만 할 것이다.
목자를 모르는 세계에서 어떤 약자도 침묵하는 자들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에서 달라진 서술 방식에 대해 말해야만 하겠다. 이제 황정은 소설의 주된 형식을 이루어왔던 시적인 알레고리는 현시되는 것이 있고 그 아래 잠재되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독서를 요청해왔다. 이는 세계의 잠재된 의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존재하고 있기에 작동할 수 있었던 형식이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일상과 한국 현대사와 세계사를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사건들을 비논리적으로 방치해 두고 있으며 여기에서 현시되는 세계와 그 잠재된 의미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어긋나며 파멸음을 낸다. 무엇보다 이 비논리적인 사건의 병치는 전체의 총체성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대신 세계라는 공간과 역사라는 시간을 평범하게 만든다. 사건들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발생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젠더 문제를 동일하게 묶이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혁명이 일어나든 끊임없이 배제되고 경계되어 온 자들이 있었다. 이 사건들은 우리를 분개하게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역사 속에서 닫혀있기에 한없이 무력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의 슬픔이 1942년 2월 20일에 반려자의 로테 알트만과 자살한 슈테판 츠파이크를 살려낼 수 없는 것처럼 슈테판 츠파이크에게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1939년 9월 1일과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1941년 12월 7일에서 미국이 선전포고한 1941년 12월 8일이 모두 영원히 반복되는 오늘이었기에 그들이 절망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서사에서 반복되는 차별과 배제의 사건들은 흐르지 않는 시간의 폭력성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소설을 구성하는 액자와 같아 고요하게 홀로 앉아 글을 쓰기 위해 애쓰고 있는 화자를 그림으로써 이 폐쇄적 시간의 폭력성을 깨고 다른 시간을 열어낸다. 화자는 책에 대한 자신의 취향과 온갖 종이와 책이 지닌 미세한 차이들의 경외감을 가지고 상세히 풀어낸다. 그리고 동시에 끊임없이 자문한다. 오늘 어떻게 기억될까? 그의 시간은 2017년 3월 10일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 판결이 내려진 날의 오후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다. 소설은 혁명이 이루어진 날의 감격에 가득 찬 광장이 아니라 고요한 오후의 식탁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리고 3월 10일이라는 역사에 기입된 날짜 대신에 정오가 막 지난 시간이 오후 1시 23분으로 다시 1시 39분으로 바뀌는 짧은 시간을 기입한다. 많은 서사들이 대개 새로운 출발의 순간을 날짜 단위로 기록하는 반면 종말이 도래할 때는 좀 더 조밀한 시간 단위로 접근하기에 이 시간 감각은 시작보다도 끝에 더 가까운 어떤 시간 것이다. 긴장감이 어리기보다는 어딘가 쓸쓸하게 느껴지는 이 시간의 분절은 우리가 무조건 하나라는 거대하고도 괴로운 착각 앞에서 그 거대한 하나라는 허상을 균열시키며 개인성을 내보이려는 의지와 맞닿아 있다. 그의 글쓰기는 다른 날일 가능성이 없는 오늘을 미지의 미래로 열어두기 위해 그만하자 라는 단어의 욕망과 분투하며 이루어진다. 그는 언젠가는 완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한 편을 쓸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 12개의 장으로는 충분히 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다시 13번째 이야기를 쓰려 하는 사람이다. 누구도 죽지 않는 이야기. 를 꿈꾸는 이 소설들의 그의 손에서 아직 완결되지 않았으므로 혁명이 이루어진 날은 오늘이 아닐 것이다. 일상 속에서 사소하게 치부되어 온 문제들과 지어져 온 존재들을 위해 무한히 많은 혁명들이 계속되어야 하고 정말 혁명이 도래하는 그날에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대신에 모두가 말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우산을 묵자의 세계에 있는 당신에게도. 문학평론가 작가의 말 디의 전신이 웃는 남자는 디디의 우산을 부숴 만든 단편이다. 2014년 가을 다시 소설을 써야겠다고 수술을 몰아붙였을 때 내게는 누군가의 죽음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걸 어떻게든 소설로 쓰지 않으면 소설로 쓰는 일이 여태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주 어려워질 거라는 직감이 있었다. 종래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언가가 심각하게 파괴된 것처럼 종래 내가 쓴 소설 중 무언가가 파괴될 필요가 내게는 있었고 나는 디디의 우산을 선택했다. 디디의 우산을 선택한 이유는 디디가 혁명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섣부르게 디디를 죽이고 디를 남긴 뒤 빚을 갚는 심정으로 중편 웃는 남자 디를 쓰고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내게는 여기까지가 모두 연결된 작업이다. 여기까지 걷는데 4년하고도 반년이 걸렸는데 세상은 변한 것처럼 보이고 변하지 않은 것처럼도 보인다. 욕이 조금 늘었는데 여전히 읽기와 쓰기를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한다. 부주의한 문장을 같이 고민해준 진성희 선생님과 잊지 않고 원고를 재촉해 결국 출간에 이르게 한 강영규 선생님, 서로 배우며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에 흔쾌히 응답해준 강지희 선생님, 줄곧 안부가 궁금한 사람들과 언제고 이 책을 읽을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
모두 조금씩 더 건강하기를, 더 자주 행복하기를. 2019년 1월 황정은. 수록작품 발표지면 D 창작가 배표. 2016년 겨울호 당시 제목 웃는 남자.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문학사 문화웹. 2017년 10월에서 12월.